제37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아직 나와요? 네. 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박영선 정치회장 안 나오셨는데 충격이 커서 그러십니다. 박영선 위원께서 보여준 정의사회에 대한 충정과 열정, 국민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의 장래와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공정한 법 질서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한상대 검찰총장 임명을 초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박영선 의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더 이상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협상에 박사가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와 대화 협상에 나서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 사이에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 정부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국회를 유명무실한 식물국회로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어제는 한나라당이 그 전에 이미 내놓겠다고 공언한 증인조차도 못 내놓겠다고 말을 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반의회적인 행태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검을 우선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내보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진정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다면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한나라당 당직자를 국회로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피눈물이 맺힌 이번 저축은행 사건의 진상규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입니다.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 민생이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오늘 MRO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에 대한 횡포, 특권과 반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이 사회적 격차, 양극화와 분열의 지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마당에 전경련이 정치인에 대한 집중 로비를 벌릴 계획을 갖고 기업별로, 재벌별로 로비 대상 정치인을 할당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문제입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대기업 재벌 문제를 로비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큰일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상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지 말고 중소기업이 양성해 놓은 인력을 빼가지 말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빼가지 마는 것이 대기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국민의 적일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대기업을 매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기업과 국민의 공생입니다. 양극단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를 이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 800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약탈대출이라는 표현마저 쓰입니다. 이렇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사채업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의 정책 실패며 책임입니다. 반값 등록금, 그야말로 민생 최우선의 현안입니다. 등록금과 관련한 대통령의 약속, 6월 27일 민생회담에서 등록금이 인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 공화당 원내 총무가 한미 FTA를 7월에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10+2 한미 FTA 제재 협상을 미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네, 다음은 김치표 원내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 자정까지 진행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검찰 측의 자료 늑장 제출, 또 기획수사하듯 기획된 고의적인 회피성 답변으로 자칫 청문회가 맥이 빠질 뻔했는데 박영선 의원의 눈물이 청문회를 살렸다는 그런 편입니다. 한 트위터 의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내 가슴에 화인처럼 남을 게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메었다. 그 눈물의 의미와 앙담은 입술을 기억하리라.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음 포털 사이트 정치인 실시간 검색 순위 압도적인 차이로 1위가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눈물은 견제받지 않은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 남용 그리고 정치 보복에 대한 그런 그 성찰을 촉구하고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고통에 대한 공감 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그 어떠한 화려한 수사보다도 더 잘 웅변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전직 공안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검찰권을 나눠서 특별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자기 친정을 향해서 쓴소리를 던졌겠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신설을 위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한나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어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비로 컨설팅 회사 자문을 받아서
개혁까지 써가며 청문회 리허설을 했다고 본인 시인했는데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매끄럽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우리 국민의 가장 불신을 받는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수사로 중요한 사건을 기획수사로 각본대로 짜맞추려 하다가 안되면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여기에 당한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검찰 바로 이러한 검찰상을 한상대 후보의 답변 태도로 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소 서툴더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검찰총장을 원한다는 사실을 한 후보는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한상대 후보가 총장으로서 부적격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스폰서 검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리카 김 사건, 한명숙 사건, 사마저축은행 사건 등 맡은 수사마다 축소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그 SK그룹 최 회장과의 관계와 무관하다고 믿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적 없다고 17일을 깨다가 어제 시인을 한 거짓말 후보임도 드러났습니다. 본인은 위장전입을 해놓고 다른 위장전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중잣대 후보임도 밝혀졌습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고 거짓말까지 하는 한상대 후보, 이미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라는 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금감원이 대부업체 40곳을 조사해보니까 대학생 4만 8천 명이 800억 원에 달하는 고리사채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출 용도를 보면 학자금이 42%, 생활비가 24%입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고리사채를 쓰고 일자리를 어떻게 맞춰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이런 대학생 신불자 수가 4년 만에 무려 4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만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송파구 거여 마천 지역에만 600여 곳 5천여 명이 다단계 판매에 늪에 빠져 있다는 거마조과도 이게 무한한 얘기가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등록금 고지서 날라옵니다. 벌써부터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커다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나라당과 교과부 이조 장관이 소득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이것은 등록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장학금을 좀 늘리는 걸로 땜빵하겠다는 정말 반쪽도 안 되는 대책입니다.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만 확대하면 경상교육 경비를 전액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계속해서 등록금을 올리려는 모로 해저대에 빠지고 말 것 아닙니다. 민주당은 오늘 반값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 자체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아울러 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동시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조정의 촉매 역할도 하려는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금융시장이 노동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간의 재정운용 방안이 타결이 되면 일단 세계적인 위기에 고비를 넘기지 않겠는가 그렇게를 생각했고 대통령과 의회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안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연일 계속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급기야 2000선이 깨지고 아침에는 80포인트 폭락하고 또 우리나라 원화값은 폭락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 맞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가 그 후폭풍이 심한가?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낙수경제 3년이 빚은 결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수경제가 아니고 분수경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위기를 맞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서 세계적으로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에서 심각한데 이 일을 이명박 정권은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나라 빚은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평균 30%씩 나라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OECD 회원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르게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가 이루어놓은 재정 건전성을 이명박 정권이 적자 재정으로 까먹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명박 정권은 재정 건전성을 잃어버린 5년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지금 내년에 예산이 심의 편성 중입니다.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이 당과 협의를 하는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재정 건전성 지난 3년간 이명박 정권이 까먹은 것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재정 건전성 악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4대 공사 같은 것 과감하게 삭감하고 민생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야5당의 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그동안 누차 정책협의회 구성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해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우선은 현안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되었습니다만은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연대 협의체로 확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관련되는 야5당 모든 정당들은 비상한 그 각오로 정책협의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연대가 선행되지 않는 정당 통합이나 연대는 사상 누각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습니다. 특히 통합과 연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서 내년 대선까지 지속되는 상설적인 정책 연대의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진보 정당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정권 교체를 진보 민주진영이 함께 이루어낸다면 유능한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민주진보 세력이 무능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확실하게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모두의 앞에는 보수와 기득권층의 견고한 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 세력의 역량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진보의 꽃도 민주정부에서 피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노력해서 반드시 결실을 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언론은 여야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실을 제대로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리지 않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진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책무가 언론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누구든 증인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한나라당 때문에 지금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초에 아주 의욕적인 증인 채택 요구에서 최소한으로 후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정권과 가까운 대상자는 아무도 채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까지 처한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이성을 찾아서 증인 채택에 협조해야 될 것이고 언론은 이런 진상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전달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인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수혜지원금 169억 중에 절반도 지급 못한 72억 정도만이 지금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 서울시는 선지원 후 정산의 원칙 아래 긴급 수혜 복구 지원비를 피해 주택과 상가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 지원금 169억 원의 60%가량은 아직 주민에게 전해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수혜 피해자들은 긴급 지원금을 받지도 못하고 신청 방법조차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혜 복구에 서울시 행정력을 모두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홍보에만 서울시는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투표 관련해서 참여대 거부로 각기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을 추방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33.3%를 넘겨서 주민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또 어떤 분들은 66.7% 이상을 거부해서 오세훈 시장의 불법, 관제, 낭비, 억지 투표를 무효화시키겠다고 합니다. 33.3%가 넘으면 아이들의 밥상이 날아가고 66.7%가 넘어가면 아이들의 밥상이 지켜집니다. 무엇이 어른들의 선택이 되어야 할지 참으로 엄중한 문턱에 참으로 엄중한 문턱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주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서 부결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주민투표에 참여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하고 착한 투표의 마음과 달리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는 데 협조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자연 투표율의 증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꼼수입니다. 33.3%가 넘으면 유효 투표의 효력이 유효화돼서 그로 인해서 만에 하나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관철되면 우리 아이들은 먹는 밥, 눈물밥, 눈칫밥을 계속 먹게 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는 먹는 꿈, 구겨진 꿈 이런 것만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만이 그래서 투표율을 33.3%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고 오세훈 시장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엊그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습니다. 물가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늘어만 가는데 아예 대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인 2001년에 딱 10년 전이군요.
석유 가격이 13달러에서 93달러로 무려 7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민주당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3%대로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현 정권은 민주당 정부의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꺼이 이것을 제공하고 또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 차원의 물가 불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대여각성하고 무능과 과실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저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물가 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MBC는 배우 김혜진 씨가 손석희의 시선 집중 패널로 발표되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7월 13일 방송심의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발언을 하는 인사에 고정 출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MBC의 이 방송심의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심의 주체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방송법 위반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소셜테이너 출연을 금지한 MBC 방송 심의 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반영해야 될 언론의 기본 사명도 망각했습니다. 김혜진 씨 등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 헌법을 무시하면서 급조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대표님께서 또 최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대학생들은 1인당 평균 17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장학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빚은 늘어가는데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 대학생들 젊은 청년층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당의 제안대로 이 반값 등록금을 다루기 위해서 즉각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영리법원, 영리병원, 북한인권법 처리만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회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 FTA의 문제, 우리 민주당이 입장을 잘 정리했습니다. 한미 FTA에 가득 차 있는 여러 독소조항 시정하기 전에는 FTA 경솔하게 기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제재 협상을 통해서라도 독소조항 제거하고 한미 간의 이익의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말 2월 초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몇몇 국회의원을 만나고 또 NGO 사람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기들에게 매우 이익이 있다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와이 출신 의원은 하와이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 특허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곧 한미 FTA가 미국에는 유리하고 그만큼 한국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뭔가 좀 미국 사람들에게도 설득이 될 만한 그런 한미 FTA의 반대 논리가 뭘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달 전에 미국에 기고할 글을 써놓고 드디어 바로 미국 시간으로 8월 3일자에 미국의 전문지인 힐지에 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언급한, 전 의원이 언급한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는 한국의 흑자 확대를 뜻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것을 근거로 미국 의원들에게 FTA 반대 운동을 한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친절하고 고마운 지적이지만 완전한 왜곡입니다. 제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한미 FTA의 조문으로 많은 물품에 관해서 65%까지 역외 아웃소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라도 그것이 한국산이 35%만 포함되면은 한국산으로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의 수출이 설령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에 65%까지는 사실은 그보다 더 값싼 노동력을 가진 동남아라든가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옆에 있는 더 저개발국의 일자리나 수출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도 무역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미국도 한국도 중산층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모두 루스 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제가 쓴 글은 한국의 무역 흑자가 늘어남으로써 미국이 손해본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려면 한국의 국회의원인 제가 한국의 흑자가 늘어나는 것을 배가 아파서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라고 했겠습니까? 이 해당 신문 분명하게 이 왜곡 보도를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다음은 박수선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년 8월 1일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꼭 1개월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관세청이 발표한 한-EU FTA 발효 후 수출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대-EU 수출은 1년 전보다도 12%가 격감을 했습니다. 수출은 40억 8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41억 4천만 달러로 6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1년 만의 무역 적자는 이미 예정된 무역 적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 적자의 원인은 첫째, 인증 수출자에 대한 준비 부족, 즉시 관세 철폐 품목수 차이, 그리고 평균 세율 차이 때문입니다. 인증 수출자 절차는 한 EU FTA에서는 인증 수출자로서 지정을 받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경우는 1975년부터 35년 이상을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를 100% 이용해가지고 모두가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FTA가 발효된 한 달 뒤인 8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기업은 대상기업 8,206개 중에서 2,812개만 지정이 돼가지고 34%의 지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6개 시도 중 인증수출자 등록 비율이 50%도 안 되는 지역이 무려 12곳이나 됩니다. 또 평균 관세율을 보면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관세율이 큰 국가 손실이 더 큰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한국과 EU 평균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율이 더 높습니다. 특히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한국이 48.6%입니다. EU는 13.5%입니다. 한국 관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수산물과 공산물과 같은 비농산물의 평균 관세율 역시 한국은 6.6%고 EU는 4.0%로서 한국이 더 높습니다. 또 적시철폐 품목수도 정부는 EU FTA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핵심 이익 분야로서의 공산품을 예로 들면서 공산품 경우 정부는 당초 한국은 90.7%의 관세를 즉시 철폐를 했는데 반해서 EU는 97.3%를 즉시 철폐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이었고 협상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현재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을 빼고 다시 계산을 할 경우에 한국의 공산품 즉시철폐 품목 비중은 74.8%인데 반해서 EU의 공산품 즉시철폐 비중은 69.3%에 불과해가지고 우리의 관세철폐 즉시철폐 비율이 5.3%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거짓말로 한 EU FTA의 효과를 국민에게 기만 홍보를 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EU라는 거대 경제권을 상대로 FTA 속도전에만 매몰이되어서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했던 이명박 정권은 지금도 FTA 속도전에만 매몰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한미 FTA 경우에 국회 동의 속도전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완 대책과 철저한 준비 그리고 한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재협상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한 EU FTA 발효 1개월간의 성과가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의 FTA겠습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은 제3, 제4 촉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뜬금없이 전기요금 문제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LH공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채가 많은 공기업입니다. 33조 4천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10년도 영업순 이익만 보면 1조 8천억 원 적자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7월 달에 발행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0 회계년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라는 자료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조 8천억 원 적자였는데 지난해 산업용 전기에서는 한전은 2조 1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그만큼 대기업에게 특히 대기업에게 많이 돌아간 것입니다.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간 혜택만 따져봐도 삼성전자 1,044억 원 등 무려 5,7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서 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대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전의 누적되는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 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6%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전기료를 계속 싸게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대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지원을 얻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들이 생산 원가에서 전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적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단위 생산당 에너지 사용량은 일본보다 약 2배 가까이 된다는 그런 통계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특히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올려서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선은 일반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전기를 덜 사용하는 절전형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차주의 정부는, 또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전반에 대한 대수술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한 그 한미 FTA와 관련해서 미국의 FTA 처리가 7월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못 얘기를 했다고 부대변인이 와서 입김을 해주고 있어요. 7월은 다 지나갔는데 9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박주선 최고위원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FTA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혹여라도 한미 FTA를 미국에서 지금 처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하자, 우리가 먼저 하자, 강행 처리하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재협상으로 균형이 깨진 한미 FTA 균형부터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 협정의 잘못을 고쳐서 재협상으로 균형을 바로 잡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익을 보호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는 것이, 또 그것을 위해서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재협상을 정부가 바로 먼저 추진하는 것, 미국 정부와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한미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해성 씨가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10월 28일이죠? 10월 26일에 있게 될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오늘 최고위원들께 당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공천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해성 수석과 같이 연구역강하고 유능하고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젊은 지도자, MBC에서 정식 행정부장을 지냈고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능력이 있는, 능력이 검증된 새로운 지도자가 부산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면 물론 당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지역으로부터 민주당이 내년도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해성 수석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죠. 정말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께서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여러 지도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청와대 참여정부의 첫 홍보수석을 지냈고 뒤에는 열린우리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또 조평사 사장으로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금까지 5대의 지방자치선거가 일어났지만 단 한 명도, 시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까지 단 한 명의 자치단체장에서 당선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아주 지역주의가 방구한 곳입니다. 이곳에 제가 이번 10월 26일 동부청장 보궐선거가 발생해서 감히 출사표를 던졌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 동구는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에 진출한 정치적 고향입니다. 바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제가 이 민주진영의 천병으로서 이번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지역주의 강고한 벽을 깨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이번 부산 동구의 청장 선거는 사실상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의도 무능하고 부패한 한나라 체제를, 한나라당 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곳에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정권 교체에까지, 대선에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명해 주신다면 제가 후보가 돼서 열심히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 점을 또 지금까지 끈질기게 저희들을 지지해준 부산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은 그 정을 아끼셔서 이제 이번 동부시장 선거 작은 선거지만 이 선거의 승리로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